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원지였던 첼리스트를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첼리스트는 직접 저희 취재진에게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가 공개한 녹취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국민연금 62세에서 68세로 늦춘다고 합니다.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는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더 연장하고자 일단은 받는 시기는 늦추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더 높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 정부가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5%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연금의 고간을 2배로 늘려서 어떻게든 재정 고갈을 좀 늦추겠다, 막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실 월급쟁이들 일찍이 요즘 옷을 벗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68세로 늦추면 그때까지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정년 연장 실현을 위한 노동개혁도 착수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고금리 특판 적금 주의보.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겠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강제로 해지를 하는 적금을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강제 해지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지역 농협이나 신협,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이자를 그만큼 줘야 되는데 그 줄 돈이 없어서 해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고객들은 가입 기간에 이자도 못 받았다라고 아우성이고, 금융사들은 보상 조치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도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자, 김만배 씨와 남욱 씨와의 대화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되기 전에 미국에 가라라고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남 씨의 출국 직전 대화도 공개가 됐는데 남 씨가 귀국 후에도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어떠한 내용을 좀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를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저러한 회유를 했었고, 귀국하고 나서도 회유한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군견 달관이가 전역을 멍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실종 소녀를 구해서 화제가 됐었던 군견 달관이가 전역을 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 구조를 받은, 그래서 생명을 건진 조은누리 양도 은퇴식에 참석을 했다. 달관이의 군 생활은 9년 정도 됐는데 아주 잘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9살, 지금 사람 나이로 따졌을 때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은퇴를 시켰고, 은퇴 후에도 기존 32사단에서 제2의 또 인생을, 견생을 산다고 합니다. 자, 달관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첫 소식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원지 첼리스트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허위 주장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은 첼리스트를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과 지금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첼리스트가 직접 언론에 나서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첼리스트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계심을 저희도 갖고 꼼꼼하게 따져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동백 아가씨 뭐 그 얘기했던 뭐 윤도현 노래나 이런 거 그날 그냥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연주한 것도 맞아요.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잊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제가 거짓말한 부분에서 음.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음. 정리하고 싶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늦게 귀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더 탐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더 탐사는 뭐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해서 마치 진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전체적인 의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첼리스트고요. 그렇죠. 물론 첼리스트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그 말을 검증해 나가는 경찰의 수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뭐 확보해서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0시쯤에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첼리스트는 자정쯤에 떠났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든 뭐 10시에 떠났든 자정에 떠났든 간에 지금 최초의 남자친구하고 통화했던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1시쯤에 온 걸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12시쯤 온 걸로 돼 있으니까 어떤 주장을 믿더라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더라도 아니면 첼리스트의 주장을 믿더라도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디지털 증거로도 분명히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왜 또 더 탐사는 왜 아직도 저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대목이 궁금해지는데 아마 저는 이제 재판 과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네들은 끝까지 사실인 줄 알았다. 아마 이러기 위해서 지금 우기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탐사는 지난 주말 첼리스트 A 씨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서 후속 보도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첼리스트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더 탐사와의 이 만남도 더 탐사가 가짜 신분으로 속여서 첼리스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김이라고 속였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일단 불법 취재했고요. 예. 허위사실 유포했고 저는 그냥 진보 쪽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드는 거죠. 자, 첼리스트의 이러한 주장에 더 탐사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라고 일단 얘기하지 않았다. 첼리스트는 부동산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름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탐사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한 적 없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남자친구의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관인이라는 주장은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무슨 관계인 겁니까, 그 남자친구? 남자친구 B 씨라는 사람이 네. 이 아마 더 탐사하고 협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첼리스트 A 씨에 대해서 더 탐사가 실제적인 밀착 취재를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려고 일단 이제 별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짐을 빼기로 했답니다. 네. 짐을 빼기로 하면서 그럼 짐을 빼는데 서로 간에 지금 서로 상호 신뢰를 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참관인 한 명씩 보내서 짐을 빼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첼리스트가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이후에 B 씨, 남자친구인 B 씨의 참관인 자격으로 이 더 탐사 기자가 위장해서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저런 식으로 뭐 잠입 유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언론의 정신으로서도 취재할 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거죠. 그럼 안 그리고,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그 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전에 짜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첼리스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 아까 뭐 진실 여부는 당연히 첼리스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은 한동훈 장관의 뭐 자택 침입부터 시작해서 네. 미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취재 행위가 언론이랑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스토킹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은 이 첼리스트 주장에 대한 더 탐사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이삿짐을 옮기는데 참관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저것도 자기들 주장에 덧붙일 만한 내용을 따내기 위해 가지고 뭐 잠입해 가지고 취재라고 보기 어려운 그 취재 윤리도 어기고서 지금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신분을 속이고서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첼리스트 말에서도 앞뒤 맥락 없이 말을 따가지고서 또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또 가능할 만한 사실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의 문제, 형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죄질을 더 불량하게 하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첼리스트 더 탐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예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탐사 측은 해명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결국 그런 두려움들을 저는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에 가서 사실은 다 이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의혹이 존재한다고 사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자, 저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박원석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앞서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이라는 게 통상의 언론의 취재 윤리에 비추어 본다면 네.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게다가 이미 이제 수사 과정에서 첼리스트가 본인이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그런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질 거고 뭐 그 이외에 추가적인 수사 방법이 동원됐겠지만 어쨌든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데도 더 탐사 스스로가 구축한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을 계속 이제 재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일종의 이제 그 유튜브 언론의 특징인데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또 어떤 금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어떤 구독자층이나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좌우를 막론하고 사실은 그 유튜브 매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여론 시장에서의 자정작용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 유튜브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뭘까?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그 이 유튜브 매체를 네. 또 강하게 규제하면 그건 또 이제 일종의 이제 언론의 자유나 또 표현의 자유나 이런 데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 방식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논의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첼리스트는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김의겸 의원이 공개적으로 국감장에서 이렇게 녹취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설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 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의 책임은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첼리스트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 2번에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어제 또 많이 또 바뀌더라고요. 6시간이나 그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최초의 제보자 그분이 또 말을 번복하는 걸로 또 나와요. 네.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도 사실 확인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이 저강도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가 한번 따져볼 텐데 그 전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평시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김을 뭐 용공 비리로 해서 다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평시가 아니다. 저강도 계엄령이 발령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하는 것이 과거 독재 시대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뭐 본인의 판단은 자유지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정말 일반 국민들도 지금이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에 빠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줄을 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우선 했고요. 네. 무슨 완전히 우리랑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굉장히 고립되거든요. 외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세계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잉 수사, 편파 수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정황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건 제보를 했던 그 증인이 네. 거짓말이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더 이어간다고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이 지금 최병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권지웅 대변인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소한 이 인정할 건 사안에 인정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다. 예. 그 정치인은 그 어떤 상황 인식이나 표현을 할 때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강도 계엄령 상태 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이라는 건 헌정 질서의 중단이에요. 저강도건 고강도건 지금 헌정 질서의 중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런 식의 규정을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네. 저렇게 되면 정치인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환호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거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제 권지웅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야지 아무 때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정치인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저는 유한 부분의 핵심이 지금 며칠 전에 경찰에서 이 첼리스트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첼리스트가 와서 직접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이야기했고 네. 디지털 자료로 위치 추적이 다 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김의겸 의원이 어땠습니까? SNS를 밝혔잖아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문을 냈어요. 물론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수사든 무엇이든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뀐 건 딱 하나죠. 지금 아까 나왔던 더 탐사가 참관인으로 유장해가지고 거짓 취재를 해서 뭐 녹취를 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또 새로운 짓이 나온다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여기 있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듣지는 않고 더 탐사의 취재와 결과와 거짓 내용에 대해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사과의 땅을 번복하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태도를 바꾸고 계엄까지 이야기하느냐?
저는 일종의 팬덤 정치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극성 강경 지지층들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에 계속 포박당해서 그들의 환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화 시대 계엄이라는 의미까지 떠올린 게 아닌가. 참 저는 정치인으로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과 동떨어졌다,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경위를 보면은 왜 저런 발언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유감 표명했잖아요. 사과도 네. 아니고 이제 나름의 알량한 자존심인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까 한번 눈치를 봤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된 거 강성 지지층이나 원래 목적대로 챙겨보자라고 하고서 지금 이제 쏟아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름으로는 이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은 검증 충실히 했을 텐데 저강도 계엄 상태라 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발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핑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드는데 주변에서 좀 변호사 찾아서 좀 조언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범죄에 대해서 성립 가능성 더 높이는 자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찍어가지고 명예훼손성 발언이 계속 나왔는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진실을 확인해가지고 국정이나 뭐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의정 활동하겠다 이런 것하고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걸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목적에서 발언이 나왔으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 사과하고 아, 이 사실이 이랬습니다라고 했어야 아, 의정 활동 중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관계하고는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해명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강성층이나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기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손해 액수로 따지거든요. 금액도 계속 올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명예훼손 범죄에서 고강도 인격 살인 범죄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분의 패널을 모시고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으나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5분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이나 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몸값이 높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리니까 저도 뭐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네. 전혀 없다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억 원이라는 걸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건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부식 교수님. 저는 10억 원을 가지고 이제 너무 높게 불렀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너무 높게 친 거 아니냐는 비아냥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제가 그걸 되받아쳐서 한번 김의겸 의원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게 좀 이 싸움, 이 무리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의 몸값을 너무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고 하죠. 그럼요. 정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강성한 지지층이든 열성 지지층이 있으면 자기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한동훈 장관과 지금 거의 계속 맞상대를 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10억 몸값이 한동훈 장관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맞받아치고 내가 한동훈 장관과 싸울 수 있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열광하는 소수의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싸우는 장군이다라는 것을 하면서 정치인 김의겸의 체중을 계속 올리는 저런 효과가 있어서 몸값이 그렇게 높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굉장히 허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심에서 동떨어진 몸값을 올려봐야 그것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권지웅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첼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이것이 사실 그 제보자가 거짓이라고 말한 만큼 사실은 계엄 살인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김의겸 의원이 좀 짚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보를 받았고 제보의 녹취록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입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의혹 제기만 했던 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한 장관이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에 입법부의 구성원이 의원들이 예를 들면 김용판 의원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돈다발 사진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당시에 엄청 근거가 있었다기보다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소하면 되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아주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였는가 아니면 좋은 어떤 민주적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용판 의원은 제보자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직접 자기가 그 당사자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던 걸 믿었던 건데 이 사안은 그 제보자가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첼리스트가 따로 있었잖아요. 뭐 직접 당사자는 근데 완전히 배제하고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 알아봤을 경우에 이게 의혹 폭로 자체가 안 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라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엄밀히 사안이 다르고 지금 입법부와 정부의 사이로 보려면은 의정 활동이 정당한 걸로 보여야 되는데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볼 만한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건 고도의 악의성을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안이 굉장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이나 고의가 조각되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이 10억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금도 이제 반성하지 않고 본인 몸값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비아냥대시는데 법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김의겸 의원의 불법 행위의 고도의 불량한 죄질에 대해서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을 돌아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액수는.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서로 뭐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 일입니다.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아하. 선발이 잘 안 맞았죠. 국감 때 그냥 불시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예. 아침부터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미리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뭐 답변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단 의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면책 특권이 생기는데 그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건 뭐 의원직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건 본인이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권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 당당히 맞서겠다는 걸 그냥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앞으로 법정에 가면 법정에 뭐 갈 것 같은데 가면 면책특권 주장할 거요. 그리고 이제 이쪽 검찰에서는
자, 이게 면책 특권이더라도 가짜 뉴스라는 걸 알고서 했으면 면책 특권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네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될 경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면책 특권입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정말 면책 특권 뒤에 숨는지 안 숨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면책 특권은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민사배상만 청구한 게 아니고 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등등으로 형사 고소도 했어요. 근데 이제 형사 사건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고의성이 있어야 면책 특권이 배제되는데 김의겸 의원이 알고도 그랬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 않지만 어쨌든 형사 고소까지 한 거라고 보고, 근데 민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계시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민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네네. 그 민사상의 책임은 지게 될 텐데 앞서 이제 10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억 다 인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명예훼손에 그렇게 많은 그 손해배상 액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비록 국회의원이 좀 부당한 질의를 하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본인에 대한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법 집행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전을 전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충분히 사실은 김의겸 의원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층에서 열광을 받지만 정치적 데미지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저는 한동훈 장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면책 특권을 떠나서 내가 어쨌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겠다. 그건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의 본인의 자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법정에서는 면책 특권 적용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가짜 뉴스 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고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상황이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상황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대장동 3인방의 중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 한 명입니다. 서로 진술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들을 보면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혹은 누가 아직도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욱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자, 김만배 씨가 남욱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부터, 미국에 가서도,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도 수차례 회유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수사 확대되기 전에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미국에 가서 지내는 자금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이모 씨가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남욱 씨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김만배 씨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도피 자금으로 20억 원이 마련돼서 전달이 됐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CCTV, 그러니까 귀국하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남욱 씨를 회유하려고 했었고, 미국에 있을 때도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어떤 거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다. 입을 맞추려고 했다.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안간힘을 썼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욱 씨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김만배 씨의 회유하려고 했던 이 안간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검찰에 얘기까지 했다는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제발 경고 좀 줘라. 나한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데 나 그러기 싫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지금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김만배의 남욱 회유 정황. 지난해 9월 김만배가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일단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얘기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당시 시장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는 그냥 김만배 내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귀국 이후에도 남욱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계속 연락하니까 정말 불편하고 곤란하다. 이거 좀 차단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으로 가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저는 지금 이 세 명이죠. 그러니까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이 세 명 핵심 인물이 네. 지금 새롭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정진상, 김용까지 이제 구속이 됐고 마지막 남아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성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쟁점이 그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김만배 씨 소유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천화동 1호가 과연 김만배 씨께 온전하게 맞느냐? 아니면 그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동규,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진상, 김용 거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입증하는 지금 진술의 일관성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저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 그다음에 남욱 씨의 일관된 진술이 저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갖가지 증거와 근거들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저렇게 이야기했던 회유 정황까지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김만배 씨 혼자서 지금 입을 닫고 기존의 진술들을 계속 일관되게 고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입증해내는 데는 별로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그 부분은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에 가서 재판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증거자를 다 확인하고 나서 판결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기다려보면 누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인지는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김만배 씨가 아무리 입을 다물더라도 천화동인 1호를 김만배 씨 혼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하고 어긋나고 사건의 그 메이킹 과정을 봤을 때도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초기 멤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김만배 씨는 후발주자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상징적으로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을 가지고 소유주가 되면서 그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럼 김만배 씨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풀리니까 관작업을 위해서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지분을 인정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연결고리도 없고 돈 준 적도 없고 지분도 안 줬는데 나는 그냥 천화동인에 대해서 49% 다 가졌다? 다 내 거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지 역할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김만배 씨도 사실 뭐 법조 기자 했으니까 반법조인 정도의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구도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맞아떨어지면서 범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그게 뇌물로 연결되면서 더 올라가가지고 죄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이걸 끊으려면 나는 여기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막고 있을 테니 남욱 변호사는 외국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다른 사건에도 많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질 과정에서도 회유했던 정황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왜냐하면 CCTV 그렇죠. CCTV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정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에서 누가 그렇게 했겠냐 그런데 검찰청에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제가 대질했던 사건에서는 저희 의뢰인이랑 상대방 쪽이랑 그리고 중요 참고인 3인 대질했는데 쉬는 시간에 상대방이 저희 쪽 중요 참고인을 협박도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실 들어가서 그거 폭로했던 적도 있었는데 검사실에서 다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질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다 몰라요. 근데 갑자기 4억에 대해서 나왔으면 이거 지금 맞춰야 되는데 다급하면 얘기하거든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남욱 변호사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CCTV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은 김만배 씨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막고 싶은 진실들이 확인이 되고 물증들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역할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 구도상으로 누군가가 있기는 있어야만 전체 그림이 맞아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욱 변호사가 승강기를 타기 전에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뇌물 4억 원에 대해서 함구하라 했던 그 부분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병우 위원님, 일단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김만배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렇죠. 아니 일관되게 지금 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수차례.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거의 최소 4번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김만배 씨는 저 시점에 작년 9월, 10월 이 시점에 왜 그렇게 이재명 그 당시에는 후보죠. 당시에 경기도지사죠. 네, 네. 경기도지사하고 뭐 한 배를 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집권당, 그때가 민주당이 집권당 때니까 네. 집권당 후보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본인들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음직해요. 그건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이상이 지났는데 네. 지금도 김만배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검찰도 바뀌었고 네. 정권도 바뀌었고 근데 왜 지금은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김만배 씨는 지킬 돈이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을 검찰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본인이 입을 닫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조금 더 지켜봐야죠. 추징 보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김만배 씨 전에 그 대략 그 가져간 수익이 4,400억이 넘어요. 그중에 이제 근데 추징 보전된 게 한 800 몇십억인가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돈은 거의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딘가에는 있고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가 감옥에 갔다 나오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그런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김만배 씨 돈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검찰이 파헤치겠죠. 그러니까 4,400억의 대장동의 어떤 일당들의 수익을 모두 이제 추징 보전하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 보전 대상은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찾지 못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훨씬 더 검찰들이 많죠. 찾지 못한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못 찾을 경우에 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만배 씨의 수상한 행적이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쌍방울 그룹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김 씨가 출소했을 때 그를 에스코트했던 의문의 남성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헬멧을 벗지 않고 헬멧을 쓰고 등장해서 그대로 갔던 그 남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그 남성이 최근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벌어지고 있는 김만배 씨의 재판에 매일같이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영상부터 하나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자, 오토바이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김만배 씨의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그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죠. 지난해 10월 김만배 씨가 출소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했던 이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서 모습은 저희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휠체어를 타고 항상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남욱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저 사람 왜 몰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최모 씨라는 사람이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호남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2014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김만배 씨, 과거 김성태 전 회장도 최 씨를, 이 최모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 씨는 20년 지기 사회 후배다. 심성이 착해서 건달을 할 친구는 아닌데 건달들을 많이 알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도 이 최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우리 이제 쌍방울과 사실은 이 김만배 씨의 대장동 일당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건이.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서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뭐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라는 분하고 김만배 씨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정도 일견 가능한데, 네. 근데 그 관계만으로 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또 추정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근거가 좀 약하긴 하죠. 예. 어쨌든 쌍방울 사건의 핵심 고리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분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씨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일각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고리가 풀리지 않아서 네.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지금 검찰이 찾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김만배 씨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저분하고 친해졌는지 이거는 뭐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으나 본인 해명에 따르면은 뭐 오래된 그 네, 후배다. 2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사를 진행하겠죠. 권중 대변인님, 일단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재판에 이 사람이 참석해서 한다는 거죠. 뭔가 궁금하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시라도 쌍방울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근데 관계가 있는 것은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속 상태에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할 만큼의 관계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이 사건 자체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조금 짚고 싶은 것은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측의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정이라고 하는 건 재판부에 의해서 판정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납득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는 어느 한 측의 주장이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되어서 그것 자체가 되려 어떤 확증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그 김만배 씨와 쌍방울 그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는 김만배 씨의 돈이 다른 회사 몇 군데를 거쳐서 돌고 돌아서 쌍방울 그룹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김만배 씨가 저는 쌍방울 그룹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김만배 씨의 돈의 일부가 거기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거기로 흘러갔단 말이죠. 돈 세탁이 그런 점을 있었다는 보면, 거죠. 자, 이 최모라는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그 월요일 금요일 그 재판에 계속 나오고 이 관련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나가서 어딘가로 또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보고를 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김만배 씨가 이 법정에서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쌍방울 그룹에서도 왜 네. 관련이 있으니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하여튼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 김만배 씨의 재판에 매일같이 출석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까지 하고 김만배 씨와는 20년 지기 친구다,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저희가 앞서도 짚어드렸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여러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또 강경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정수행 능력 평가도 긍정 평가가 5개월 만에 4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그래서 금이 환영한 축구대표팀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국가대표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Agradecer também, obviamente, ao Excelentíssimo Presidente pelo convite e por nos receber.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에 살짝 울먹이기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또 어떤 메뉴를 대접했는지 저희 신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전사들에게 여러분의 투원 저도 잘 받고 그 투원을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초청해서 만찬했고 그리고 저와 국민에게는 여러분이 축구 대표팀, 여러분이 월드컵 우승팀이다 이렇게 울먹이며 얘기를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계속 울컥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군요. 그리고 메뉴로 나왔던 것도 공개가 됐는데 돼지고기 보쌈, 쇠고기 안심구이, 전복구이 그리고 각종 채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선수들에게 어떤 만찬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정한 것도 대표팀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소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4년 4개월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선수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서 만찬 식사를 대접했는데 선물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들이 있었습니까? 네, 선수들은 대통령 네 분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이제 유니폼하고 축구 공을 선물로 드렸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거 받아서 방금 볼 트래핑도 한번 하셨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유니폼에 본인 이제 친필 사인하시고 그리고 또 16강 진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또 선수들에게 선물을 듣고 또 손흥민 선수는 또 특별하게 주장 완장을 또 선물로 드려서 팔에 채워드리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보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좀 16강에 가야 되겠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극적으로 또 이렇게 골 득실 뭐 이런 걸로 갔고 마지막에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안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망외의 소득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최근에 또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거 저런 거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국민들 전체가 그 뭐 사실 월드컵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윤 대통령도 그 이 월드컵 축구팀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우승팀이다 이렇게 격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발 경우의 수 이런 것 좀 따지지 말고 16강을 넘어서 원정 첫 8강에 성공하는 축구 대표팀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보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2주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파업 원칙 대응이 통했나?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혹시 올랐나?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1.5%입니다. 부정평가는 56.7%. 부정평가는 떨어지고 긍정평가는 올라갔습니다. 4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조사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여론조사 측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5일에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분 정도 생중계되는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고 국정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문에서 지금 지적해 드렸듯이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그 대응을 잘 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화물연대 파업은 조금 동력을 확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곧 이제 뭐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합원 총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총투표를 거쳐서 오후면 결과가 나올 건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3년 일몰 연장안을 조건 없이 받는 걸로 화물연대 측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그런 제안을 곧바로 수용한 게 아니고 일단 파업부터 중단해라.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누적되는 데다가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도 그 반사이익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파업 동력도 약해지고 화물연대도 고심 끝에 정부 압박이 너무 세니까 조합원 이제 의견을 물어서 아마 이제 파업에서 조금 좀 물러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사실은 임기 초반에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드디어 탄력을 봐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긍정적인 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아까 월드컵 축구 선수단하고 할 때 울컥했던 것도 그 어려움을 뚫고 16강 가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본인의 저는 지지율 상승이 저는 연상이 됐을 거라고 봐요. 국정의 한복판에서 그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 나도 결국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투혼을 그래서 맞습니다. 보이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더 좀 뒤를 생각해 본다면 민노총의 지금까지 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민노총이 합법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노동 현장을 대변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다 하면은 민노총의 과거의 전투주의 방식에 있던 노동운동이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진보 보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 모두 민노총의 좀 이 행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노선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적인 생각이 다 있었는데 아무도 드러내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이제 첫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율의 상승세의 어떤 탄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바로 법치 아닙니까? 법치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사실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세상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되려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은 그러니까 안전한 도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예를 들면 승용차 사고율에 비해서 화물차 사고율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16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한 달을 일해도 200에서 300만 원 번다는 화물차 기사의 인터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것을 강경 대응하는 것만이 답인가?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타결되었던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오세훈 시장께서 구조조정을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1,5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원래 발표했다가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조정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예를 들면 조정자의 위치가 아니라 되려 싸움을 하는 위치에 서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가?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급된 여론조사 외에 또 다른 여론조사는 여전히 30%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정말 이 대응이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뭐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또 민노총과 있는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도 뭐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같이 해보는데 그러나 적어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노총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또 파업 분위기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김어준 씨 얘기를 지금 할 텐데요. 하차설이 한참 제기가 됐었는데 하차를 하지 않고 있는 김어준에 대해서 지금 김재원 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공장장님은 뭐 이번 주에 거취를 표명한다고 들었었는데 안 내려오십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혼자 모르신 것 같아요. 김채곤님은 내려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제 앞길은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김채곤님 살 길을 지금 못 새겨야 될 당뇨입니다. 그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멀었는데요. 근데 금주에 어떻게 안 내려오세요? 그거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아시게 될 테니까. 자, 일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도 김어준 씨는 방송을 아침에 했습니다. 뭐 하차설이 이번 주에 뭐 방송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밝힌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아니죠. 빠르면 이번 주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는 이제 오늘까지니까 네, 지나갔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을 확 줄였잖아요. 네, 서울시의회에서 확 줄였는데 그 예산이 적용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는 한 400억 안팎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TBS가 이제 써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뭐 230몇 억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40% 정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긴축을 해야 돼요, TBS가. 긴축하려면 지금 김어준 씨한 진행료로 뭐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뭐 5억이다 뭐 몇 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큰 줄기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김어준 씨 하차설이 나오게 된 걸로 보이고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또 저 뉴스공장 작가들한테 이미 11월에 다른 자리를 좀 알아보라고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다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김어준 씨가 저 본인 하차설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그 다음 주쯤에는 뭔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TBS 새로운 예산이 적용이 되니까 아마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의 검찰 수사가 지금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조간에서는 서훈 전 실장이 어떤 경로로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가 공개됐습니다.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 보시죠. 서훈 보안유지라는 이름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첩보 무독이 삭제가 이어졌다 이런 보도가 실렸는데요. 자, 서 전 실장이 이대준 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침을 전달했고 보안 유지해라 이렇게 지침을 전달했고 그 지시를 받은 행정관은 또 다른 행정관을 거쳐서 국정원에게 전파가 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보 보고서 등이 사라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지시를 받고 그 첩보 내용들이 싹 삭제된 이후에 국정원에서는 담당자들 대상으로 보안 교육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단속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서훈 전 실장 수사를 지금 마무리 짓는 대로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도 조사 여부가 결정날 텐데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검찰이 박지원 소환 후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청와대와 국정원 첩보 삭제 지침을 공유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 영장에 적시돼 있고 박 전 원장도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혐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서 전 실장과 거의 동일해서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계일보는 지적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자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는 서훈 박지원 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했다라면서 정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 안 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을 네, 네.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삭제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훈 지금 실장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보고해가지고 결재에 득한 그런 관련된 문건을 지금 제출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처음부터도 이거 문제 되니까 이 정도 문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반출해가지고 사본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정부나 전 대통령에 대한 거를 무슨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공무원이 실종돼가지고 구해내는 거는 통치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명구조거든요. 근데 통치행위의 개념이 가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럼 북한 눈치 봤다라는 지금 주장에 오히려 힘 실어주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 아니냐의 통치행위 개념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성립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도 섞여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해 피격 사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국민연금 받는 것을 이제 62세에서 68세로 늦춘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복지부의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전문가 의견 중에 하나였다. 정부의 안은 아님을 일단 정부에서 알려왔습니다. 더 자세한 후속 기사가 나오면 그 후에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